사실 이제 저는 맨 앞 챕터에서 전체를 좀 한번 리뷰를 해보는 뭐 깊이보다는 그냥 쭉 훑어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31개의 챕터를 읽으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영역, 뭐 특히 이제 그 뒤쪽에 있는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거의 문외한에 가까운데 그걸 보면서 여러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다양한 사례들 또 각 기업들의 사례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업계에 계신 분들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책 그리고 이제 저자님들께 사실 이제 키워드를 부탁을 드렸었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약간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저자님들 중에 참석해주신 분들만 제가 이렇게 오늘 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급적 이제 저희가 세 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맞게 챕터들을 좀 제가 배열을 해봤기 때문에 뒤에 같이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기념비적인 책인 만큼 또 기념비적인 이야기를 오늘 나누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공부가 많이 됐겠는데 좀 아쉽습니다만 집단지성 힘을 발휘해서 저자님들이 각각 분야의 전문가신데요. 제가 이렇게 챕터들을 보다 보니까 비슷한 영역을 쓰신 분들끼리 말씀을 나누시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챕터들이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꼭 그렇게 의도하신 건 아니었겠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세 가지의 영역으로 이제 챕터를 조금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책의 처음 시작은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근데 사실 팬데믹을 가지고 책 한 권을 내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부분도 하나 있었고 사실 이제 이미 과거가 되면서 팬데믹만 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이미 그 PR 학회에서 학회장을 하면서 그때 그 방역과 관련된 이런 책들을 써서 내렸는데 팬데믹만 우리가 얘기하기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팬데믹도 최근 5년 사이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지만 그 지난 5년간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변화를 묶어보자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사회 변동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나 어떤 그로 인한 컨텐츠의 발전 이렇게 세 가지로 묶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1, 2, 3부로 책을 나누었었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거 보니까는 굉장히 이 챕터가 여기 들어가 있나 저기 들어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서도 나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보면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움직였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요 이게 제가 보면 볼수록 도대체 어느 부분이 자기고 병아리인지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팬데믹 때문에 생긴 일인지 우리 저자님들의 챕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코비드 때문에 가속화됐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이 둘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또 코비드와 관련해서 이로 인해서 공동체 의식이라는 사회적인 부분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또 주신 반면에 이미 개인화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케이스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거를 딱 자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나눠줘야 되는데 정말 나누기 힘든 측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닭과 병아리를 좀 섞어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일부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게 이제 코비드의 영향과 관련된 이슈들이었고요. 오늘 이제 지금 코비드 쪽에 챕터를 맡아주신 분이 저를 빼고 네 분의 저자님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코비드 챕터지만 코비드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코비드로 인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가속화된 부분들 또는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적인 변동이 생긴 것들 그 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이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그 가시점이 높아진 것들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챕터들을 제가 보고 또 보내주신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했을 때 디지털 전환이나 테크놀로지 발전 가속화라고 하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챕터들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요. 또 그 안에는 공동체와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가능해진 부분도 있고 코비드를 겪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갈증이 심해진 부분들 또는
우리가 코비드를 이겨낼 수 있었던 어떤 맥락에서 저희 공동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부각된 게 개인이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개인 초개인화라는 말씀을 주시는 반면에 공동체에 대한 갈망. 그래서 우리 네 분의 저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이지수 부장님께서 사실 공동체와 관련된 또는 공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첫 주에서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코비드와 공동체를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볼까요? 저는 이번 주에 적십자사 코로나19 과정에 대한 백서를 쓴 적이 있거든요. 1000페이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면서 그 글을 다 한번 다시 읽어보는 기회가 됐거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났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적십자사 191개국인데, 적십자사가 전 세계 연맹이 만들어진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1910년, 18년에 있었던 스페인 국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전 세계 연대하게 만든 사건이었고,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각자 또는 한 나라가 자기만으로 해서 이런 이슈를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다는 것들이 전 세계 공감대 형성하면서 전 세계 적자사의 연맹을 만들자 이렇게 했고, 또 유엔이라는 탄생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들한테도 던지는 것은 역사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건처럼 결국에는 혼자 또는 어느 특정 나라, 어느 커뮤니티만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같이 연대하고 협력해야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저는 계속 좀 많이 느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되게 많은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88년 올림픽 이후에는 그것도 도움받지 않는 나라였는데 코로나 때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도움이 필요했다기보다는 한국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 뻗어있던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 또는 이웃나라였던 중국이 한국을 돕기도 해서 거꾸로 또 돕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가까운 주변하고도 하지만 나라간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단절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 앞으로도 위기는 계속될 텐데 그 위기 때마다 결국에는 함께해서 극복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기에서 느꼈던 거는 이 공익 PR의 힘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제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공포가 이성을 지배해버릴 텐데 공포가 이성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은 공공 캠페인 영역에서 참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풀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공공 캠페인이 여러 가지가 사실 실행이 됐었고, 근데 그 뒤에도 보면요, 물론 이 공동체의 의식에 대한 부분이 테크놀로지가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가 있었고, SNS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미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지고 글로벌한 커뮤니케이션이 또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매체 미디어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는 오어진 팀장님 챕터 중에 보면 변화의 촉매제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미디어 지형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일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미디어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서민호 교수님이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진행되는 와중에 이 코비드-19이 어쨌든 가속자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제 글 혹시 표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딱딱한 글인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우리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미디어 회사에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데이터로 나름 스포팅을 했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요번 그 집필을 계기로 데이터를 쭉 훑어보니까 우리 생각했던 거는 훨씬 강하게 미디어의 디지털화가 진행이 된 것 같고,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 상당히 극단적으로 OTT가 TV와 극장을 대체하고 레거시 미디어의 빈자리에 빅 플랫폼과 SNS가 자리 잡았다 이런 단언적인 표현을 좀 썼습니다만은
이제 현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소극적인 이제 미디어 학도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반면에 물론 이제 본문에서 많이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디지털화가 이제 심화가 되면서 우리 이제 가짜, 편견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플랫폼에 넘쳐나는 이런 현상들이 자연 치유가 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숙제로 남는 것 같다라는 사실 뭐 거창한 그 안타까움을 좀 표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인데 나름 그 미디어 회사에 일단은 그런 걸 좀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로 좀 보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가 테이블이 많기 때문에 그 참 후에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활용이 좋은 데이터가 많이 있었고요. 그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결국은 이제 기업들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나 어떤 캠페인에 많이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두 분의 저자님께서는 기업 사례를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일단은 제일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것이 저희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행이나 항공 인더스트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케이스를 보면서 저는 약간 전율이 느껴져서 이렇게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보내고 여행을 보내고 오고 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스토리들이 벌써 굉장히 또 옛날이더라고요. 요즘 비행기표 구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잘 극복을 하셨는데, 이 여러 가지 환경에서 그 아시아 케이스를 보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매체 활용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에 녹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님께서 일단 한번 말씀 주시죠. 말씀 주신 대로 그 항공 여행업이 코로나의 가장 큰 타격을 받았었고요. 저희는 이제 그 행복 산업에 종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또 여행을 원하는 분들을 목적지로 보내드리는 진짜 그 업의 본질이 행복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종사자들이 불행한 시절에 직원들이 고통이 되게 심했고요. 실제 무급휴직을 하고 인천공항의 비행기 100대 중에 90대가 서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3년 기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우의 고통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거 외연을 해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그런 감정이었어요. 제가 이제 제 글에 썼지만 저희가 그런 가운데서 캠페인을 시작했던 단초가 됐던 것은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었어요. 관객들이 하나도 없고 배우들이 관객 입장에서 무대에서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듣고 막 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취향지 광고나 이런 걸 하면 전혀 의미가 없고 해봐야 비행기 붙으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위로겠구나 그런 것들을 해서 그때 나왔던 광고가 여행이 우리를 떠났습니다라는 광고가 나왔었어요. 그 내용은 이제 그 여행을 활발히 다니던 시절의 향수, 그때의 공동체의 모습 이런 것들을 돌이키는 짧은 광고였는데 그 광고는 TV 광고는 아니고 유튜브라는 말하자면 SNS를 통해서 그래서 한 1,300만 뷰를 했었으니까 모든 게 봉쇄되고 격리됐던 시절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직 여러분 옆에 우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하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어떤 프로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운동 저자분들의 아주 훌륭한 글들 중에 그냥 일기 같은 정리 이런 글이어서 책에 부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스스로는 이걸 정리하면서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것 같습니다.
물론 챕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저만 해도 조금은 객관적으로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쓴 거였는데 우리 교수님 글을 정말로 이렇게 감정이 사실은 좀 느껴지고 사실 저희가 몰랐던 굉장히 깊숙한 부분을 이렇게 공감해 주셔서 정말 사실 약간 일기를 훔쳐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지만 그래서 또 울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걸 다 이기고 살아남았구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정말로 파워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남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기업의 캠페인 몇 가지를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게 우리 피아론 교회론 대표님께서도 읊어주셨고요. 특히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좀 포괄기관 캠페인에 대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는 그 PR 기획자, 캠페인 기획자로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저나 아니면 저희 이제 후배들이, 팀원들이 그 캠페인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내지는 뭔가 좀 오류가 있으면은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갈구가 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X세대나 뭐 M세대나 Z세대나 이즘 세대는 이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돼. 그래서 그게 트렌디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채널 또 뭐 메시지 또 뭐 방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캠페인을 기획하지만 좀 아쉬웠던 거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감하고 느끼는 뭔가 가 있는데 그게 좀 간과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의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면서 우리가 간과됐던 것들을 다시 찾아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제 구글 어나리틱스나 뭐 네이버 어나리틱스나 뭐 이런 좋은 큰 플랫폼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주고 있다는 것들이 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뭐 PR 담당자로서 일할 때는 왜 PR은 서베이 예산이 없는 거야? 광고는 그래도 좀 있는데 굉장히 그런 불만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회사에. 왜 우리 팀의 교재비는 5억인데 서베이는 500만 원도 안 돼? 그랬었는데 또 PR을 서베이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막연하고 너무 거시적이고 했는데 최근에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해요. 이제 좀 더 PR 캠페인을 굉장히 정교하게 짤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재택근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동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산책도 좀 다니고 마을 사람들 동네 식당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돼서 조금이라도 지역에 도움이 되거나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 같은 것도 캠페인에 도입하면 좋겠다. 또 개인화 시대, 초개인화 시대라고 하지만 또 개인이 상처받거나 개인의 아픈 부분을 누가 터치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터치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사고가 있었을 텐데 또 공동체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트렌드로 의미 있지만 우리가 하는 너무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뿐만 아니라 우리 거시적인 국가 전체에 많은 세대들이 같이 겪고 느끼는 그런 트렌드도 같이 포함이 되면 캠페인의 질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구글 또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에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들 또 저는 이제 언론재단에서 한 뉴카인즈 같은 것도 언론에 나왔던 보도 유형도 굉장히 깊이 있게
무료로 풀어주고 있는 것들은 이제 PR이 새로운 그 환경의 세대에 왔구나. 우리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 우리가 그런 걸 찾아서 캠페인에 전복하면 우리 캠페인이 훨씬 알차고 성공적인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의미부여를 좀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찾기가 좀 더 쉬웠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다들 격리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나를 찾아가면서 초개인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또 마음 두 곳을 찾아서 집단을 찾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집단이 이제 화면으로 보는 집단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코로나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착해서 쓰셨는데 이게 또 다른 어떤 그룹과 사회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비드가 사실은 이제 제가 코비드 이렇게 묶었지만 뒤에 많은 분의 챕터에서도 사실은 이 코비드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조금 전환을 해서요. 자, 이 코로나19 상관없이 우리 사회는 어쨌든 그 변동해 왔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의 변화라고 하는 맥락에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일단은 어떤 캐릭터, 갑자기 어두시게 되셨는데 영웅에 대한 사실 캐릭터 말씀,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영웅을 찾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또 조금 좀 뛸 겁니다. 부캐를 우리가 나와 또 다른 나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코로나로 인해서도 물론 그런 것들도 더 가속화된 것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어떤 사회 변동의 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어떤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맥락에서 의사 표현과 자기의 표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모노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졌고 개인과 집단의 경계가 무너졌고 이런 경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저자님들께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임준 박사님, 먹방을 우리가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그렇게 먹을까요? 저는 이제 먹방을 현상에 대해서 크게 잘 느끼지 못하다가 연구를 하면서 먹방 연구를 평가하면서 먹방 현상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고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트렌드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그 먹는 동기, 먹방을 이제 시청하는 동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리만족이라든지 또는 외로움으로 인한 소통이라든지 코비드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 또 뭔가 즐거움을 찾는다든지 소통, 굉장히 다양한 동기에 의해서 먹방 시청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통한 먹방 시청 그리고 다양한 먹방 관련된 그 영상들이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 먹방에 대한 관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표현적 특성이나 내용적 특성들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저는 이제 부정적인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칼로리, 고칼로리, 저영양 식품을 많이 등장시켜서 시청률을 늘리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또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든지 또 좋은 레시피를 또 따라한다든지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든지 또 산업의 활성화를 또 가져온다든지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측면들이 또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표현의 자유와 또 건강 식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다뤄주는 또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세계화 측면에서 또 K푸드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이 먹방이라는 콘텐츠를 잘 살려가지고 국내나 이제 해외로 한식이나 이렇게 K푸드에 대한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움직임을 트렌드를 좀 끌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외로움에서 나온 현상인가라고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같이 못 먹으니까. 근데 꼭 그러지도 않는 것 같고, 이 시점에서 내가 꼰대구나.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른 거 안 보는데 그렇게 먹방들을 정말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표현일까. 근데 어쨌든 그걸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제 표현의 흐름이 불매운동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역사적인 이슈가 맞물리기는 했습니다만 유재용 우리 소장님 교수님이라고 저는 입에 붙여서 네. 우리 유니클로 불매에 대해서 한번 송 교수님이 아주 분류를 엄청나게 잘하셔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얘기는 아니지만 책 제목이 있는 것처럼 블랙스완이라는 얘기가 너무 잘 됐더라고요. 전혀 없는 일인데 그 기간 이후에 벌어졌던 이슈 중에 기자는 이제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이슈를 시작이 됐죠. 우리 위험 문제라든지 일치시킬 때 강제징용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단적으로 보고하니까 이쪽도 그거에 대해서 맞게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PR 차원에서 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컨슈머 센트리즘이라고 이제 소비자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국 사회나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일본이 그렇게 나오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나왔던 거는 집단적인 어떤 불명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계속됐다면은 한국에서는 여전히 소비자 자민족 중심주의 같은 게 대중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볼 수가 있었는데 조금 지나면서 이제 균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문제라든지 일본 게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에스노센트리즘이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기는 어렵다. 소비자라는 게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분위기에 그대로만 휩쓸리는 게 아니고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소비자의 어떤 태도나 행동을 결정하는 데는 그리고 정치 사회적 이슈 말고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이익을 느끼거나 필요를 느끼거나 그래서 한국 사회의 그 소비자 행태가 많이 다원화되어 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런 거를 우리가 실증적으로 봤던 정말 블랙스완이라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지만 그 사안을 통해서 그걸 읽을 수 있었다는 게 우리가 이제 분들은 좋은 시작점이 아닐까. 그래서 한국 소비자들의 어떤 태도나 행동을 읽을 때 조금 더 정교하고 많은 모습을 앞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걸 적어놓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문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아까 지금 캐릭터 말씀을 드렸어요. 영웅이라는 분도 있었지만 이제 특히 코로나와 연관이 많이 있던 것 같은데 물론 시작은 놀면 뭐하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캐릭터를 굉장히 일반인들도 여러 가지 캐릭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또 제가 모르는 특기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다중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사회 현상이 어떤 면에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어느 동물이나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굉장히 진화에 적응을 하고 또 진화를 이용해서 가장 앞서 나가는 생명체로서 지구상에 존재를 하는데 그 맥락의 이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문화라는 것이 처음 이제 테크놀로지가 소개가 됐을 때는 많은 부작용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인해서 편안함도 있지만 인간이 고립되고 또 익명의 그늘 뒤에서 남을 해하는 그런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조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역시 인간은 그렇게 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용하고 오용하는 데서 이제 좀 더 성숙된 이용자가 모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이용을 굉장히 성숙되고 이제는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적응이 된 순간이에요. 그래서 적응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인간의 본성과 본능을 그 안에서 발현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서론 부분에서 쓴 내용이 도대체 혹시 부캐를 가지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머뭇거리거나 부캐가 뭔가라고 물어보면 최악이고요. 부캐는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굉장히 지루하고 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명함에 새겨져 있는 이 여러분들의 직함 그리고 그 위치 어떤 지위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그게 나의 자아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삶을 살 것이고 지금 나의 명함에 새겨져 있는 모습은 내가 맞아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본성, 이런 본능을 과거의 우리 조상들과 선배님들이 모르고 살아왔던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표출하고 그것을 발현할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진화된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출근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이제 어떤 사회적 규범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지만 우리는 그런 나의 본캐 이외에 나의 부캐 또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어떤 나의 욕망이나 나의 바램 이것을 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해방구, 탈출구, 그 무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더구나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그 시기에 고립되고 또 남들과 만나지 못하고 더 외로워질 수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나의 부캐를 이 디지털 세상에서 발현해 나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의 다른 자아를 발견해가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캐라 함은 만약에 우리가 본캐의 삶에서 실패를 하거나 어떤 좌절을 했을 때 무너질 수가 있고 그 데미지를 회복할 수가 없었다면 사실 부캐에서 내가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죠. 아 멋지다 이런 일을 해봤구나.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캐의 어떤 그 공간에서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고 행여 실패하더라도 다시 본캐로 돌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본캐와 부캐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이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진화에 이제 진화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인간과 디지털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됐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른 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코비드 상황에서 집에 혼자 앉아서 뭘 할까 하다가 나온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사실 뭐 소셜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챕터 중에 제가 이거 참 재미있는 현상이긴 한데 이게 옛날 그 오일장하고 뭐가 다를까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팝업 스토어입니다. 굉장히 트렌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초적인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방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사실 이제 팝업 스토어가 코로나 이후에 새로 생겨난 스토어는 사실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한 20-30년 이전부터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임시 매장이 이제 팝업 스토어라고 불렀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이 오면서 코로나 때 뭔가 이제 비접촉이 되면서 매장이 많이 문을 닫고 실제로 고객들도 쇼핑을 온라인으로 많이 하면서 외부에서 뭔가 직접적인 브랜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줄어들었었는데요. 엔데믹이 오면서 이제 반대급부로 뭔가를 체험하고 싶고 직접 이제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와 맞물려서 팝업 스토어가 작년 올해 어마어마하게 사실 늘렸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팝업 스토어라고 하면 브랜드의 실체가 있고 뭔가 물건이 있는 이제 그런 뭔가 구경할 거리가 있고 살 거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게임 IP부터 시작해서 OTT 브랜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냥 브랜드라는 브랜드는 다 팝업 스토어를 마케팅의 어떤 도구로 활용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붐이 사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LF라는 생활문화 기업에서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 저희 회사 브랜드가 30개 정도가 돼요. 국내 브랜드도 있고 수입 브랜드도 있고 뷰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마케팅으로부터 이제 홍보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팝업 스토어도 이제 많이 사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홍보하는 입장에서 이 팝업이 이 브랜드에서 가지는 의미가 뭔가를 먼저 쳐다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플랜이 오는 걸 보면 그냥 열었다 닫았고 뭐 몇 명이 왔고 얼마 뭘 했고 굉장히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정보만 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이 팝업 스토어라는 어떤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지금의 사회 현상과 큰 일을 겪고 있는 사회 현상 그리고 이 큰 일을 겪었을 때 많은 고객들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또 브랜드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변했을까가 굉장히 또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팝업 스토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 팝업이라는 공간을 사업자나 브랜드 기업들이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관점을 사실 썼어요. 그래서 일회적인 어떤 마케팅 툴이 아니라 본인이 더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브랜딩의 전략 안에서 고객을 짧은 기간 동안 몰입해서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줘야 하고 이 의미 있는 경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무너진 경계에서 온 오프라인을 오가면서 고객에게 이제 경험을 주고 이 브랜드를 쌓아나가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메시지로 좀 작성을 좀 해봤고요. 그 여러 가지 관련된 이제 기사도 많이 찾아보고 실제로 저도 이제 많은 팝업을 가면서 느꼈던 부분을 다 이렇게 담아서 좀 브랜드 관점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어떤 팝업이라는 공간은 사실은 계속 되겠지만 분명한 건 더 똑똑한 소비자들이 더 좋은 경험과 또 자기가 이 팝업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또 새로운 시작을 또 하잖아요. 인스타에 올린다거나 SNS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여기를 왔다가 관심을 기반으로 한 또 집단이 또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진화하고 발전할 거기 때문에 많은 마케터들은 더 진심 있게 그 본인의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의 그 관점을 찍고 어떻게 의미 있는 경험을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사회변화 챕터들을 보면서 참 기업들은 더 블랙스완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 변화와 이 많은 것들을 다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걸 맞춰드려야 되고 이 표현하시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소셜 트레이닝이 되고 뭐가 되건 표현하시는 것들을 다 수용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스도 해야 되고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조금 뒤로 넘어가 보자면 기술 콘텐츠 사실 좀 더 괜찮은 제목이 없어서 제가 머리를 정말 쥐어 뜯었는데 더 이상 못 뜯었고요. 기술과 콘텐츠라고 하는 사실 오늘 지금까지 얘기된 거에 굉장히 많은 부분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 있었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콘텐츠의 글로벌라이제이션 또는 세계화,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이제 아까 이제 K 먹방도 말씀을 주셨는데 K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기술과 연동시켜서 콘텐츠 부분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세계화 그리고 어쨌든 그 기존에는 피드백이 여전히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또 OTT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생충이 됐건 요즘 게임이 됐건 뭐 최근에는 더 많은 것들이 나오고 블랙핑크가 됐건 K 콘텐츠가 이제 세계에 뭐 표준이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회의적인 분들도 있고 굉장히 더 핑크빛처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저희 콘텐츠에 대해서 오늘 그 두 분의 저자께서 글로벌한 콘텐츠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임 회장님께서 이날이 분들과 가는데 말씀 좀 해주시면 이걸 드리겠어요. 사실 제가 제일 선택을 잘못한 저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글로벌 우리 K 콘텐츠에 대해서 제가 계획가 깊은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뭐
지금 현재 프리미엄 콘텐츠, 특히 음악 이런 데 딥다이브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제 성 교수님한테 나 못 쓰겠습니다고 했더니 그게 따지면 뭐 책이 구성이 안 된다고 또 하도 애절하게 말씀을 하셔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하나 제가 프레임을 찾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한국의 전자산업의 변천사하고 한국의 콘텐츠의 변천사가 상당히 일치한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그 후발 주자로서 시작해서 정말 정확한 제품 아니면 조립 제품 만들어 팔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외제 제품을 대체하는 수준의 전자제품을 생산해서 국내 시장을 이렇게 잡아가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시기에 이제 글로벌 리더로서 나가는 뭐 모든 품목은 아니지만 그런 계기가 뭐냐면 그 패러다임 체인지,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디지털이 될 때 그 변화의 흐름을 우리보다 훨씬 앞에 일본 전자제품 회사들이 망설였을 때 저희가 그걸 타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 우리 이제 전자산업 세계적인 그런 수준에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 컨텐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뭐 옛날이라고 기획도 없었겠고 옛날이라고 뭐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또는 뭐 굉장히 한국에서도 특정 세그멘트들이 하던 컨텐츠들이 시장이 개방되면서 이제 질적 수준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진리가 됐고 특히 K-팝이라는 거의 뭐 한국 특유의 그런 그 도제 시스템을 가지고 해서 준비된 것들이 결국은 그 OTT라는 플랫폼을 만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랭귀지 배리어가 없어지고 동시에 나갈 수 있고 그런 시기에 준비되었던 게 한국 콘텐츠 산업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동안 이제 그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우리가 뭔가 그 세계인들한테 좀 특별한 뭔가를 줄 수 있는 거가 준비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많은 해외 경험은 없지만 다니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한국의 모든 서비스가 가장 인간 본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24시간 거의 배달해주는 나라도 별로 없고 거의 24시간 행정 서비스 돌아가는 나라 아예 없고 그 다음에 뭐 공항 이런 데 가보셔도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한국 특유의 뭐가 있거든요. 그런 콘텐츠들이 글로벌하게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준비된 그런 기관들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그 혁신의 마침곡이 맞아서 갔던 거. 그리고 그 이면에 이제 저희가 또 그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점점 콘텐츠 제작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아이디어가 있어도 안 되는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빛을 발하려면은 강력한 어떤 백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뭐 다 제가 경험했던 기업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CJ 같은 데서 기생충을 아카데미 어워드를 받게 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의 그 제작비를 다 낸 건 물론이고 그 전부터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거의 다 풀 백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키워낸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기생충 프로젝트에서 그 파이널을 찍은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었고 콘텐츠 자본의 백업들 이런 부분도 분명히 같이 봐줘야 되고요. 우리 기획사가 커진 것도 다 사실은 그런 백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게 아닌가 싶고 이제 2단계에서 또 하나 보면 한국 기업이 아마 2000년 초반, 한 90년대 중후반부터 브랜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브랜드 이퀄티가 어떻고 하면서 이제 뭐 비즈니스 위크 브랜드 랭킹이라든지 이런 들어가면서 글로벌에 인정받는 바로메터에 들어가서 하나의 척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이번에 그 제 책에도 제가 쓴 글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빌보드 차트라든지 뭐 에미상이라든지 아카데미라든지 뭔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그 글로벌 인증들이 이제는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하게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굉장히 튼튼한 기반을 갖춘 건 사실인데 이제 앞으로 그 발전 방향을 보면 이게 뭐랄까 아직 키치적인 문화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금방 식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제는 독특함만 갖고는 안 되고 세계인이 그래도 다 이렇게 내 걸로 받아들이고 내 걸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뭐 보편성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그거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뭐 그런 결론으로 이제 그게 뭐 보편성으로 일상화되는 그런 시기까지 한국 콘텐츠가 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 뭐 PR인들도 뭔가 좀 한국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방향도 제시해주고 어필할 때 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콘텐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산업 발전하고 그런 거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게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나름대로 뭐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고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를 일단 많이 보세요. 그런 내용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방법이어가지고 도리가 없어요. 네, 처음에 이제 미나리로 저희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제가 그 애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5년의 과거에서 사실 K 컨텐츠를 빼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그 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묵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진짜로 빠지시면 안 된다고. 네, 근데 옥동자가 나왔습니다. 그 지금 말씀 주신 맥락하고 또 조금 유사하지만 다른 게 어쨌든 이 넷플릭스 아까 우리 김재인 부모님께서 말씀 주신 미디어 지형의 변화, 이제 글로벌한 지형의 변화하고 오징어 게임하고는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로서의 물론 파워도 있지만 이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우리 테드 스튜디오의 그래요. 사실 제가 보기엔 코비드가 우리 한국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에 정말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비드 때문에 다른 나라는 다 못 만들고 있을 때 우리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때에 맞춰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OTT, 넷플릭스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글로벌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 거죠. 거기에 이제 그동안 이제 서구의 가치에 의존한 어떤 콘텐츠들이 주류였는데, 뭐야 저거 좀 이상한데? 좀 색깔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 한국 콘텐츠에 약간 발을 들이기 시작한 거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콘텐츠가 주류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동양인 얼굴을 해갖고 전 세계 글로벌 콘텐츠 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신에 제가 꾸는 꿈은 우리 작가와 우리 스태프들이 할리우드 가서 좋은 작품 만드는 게 꿈인데, 어쨌든 오징어 게임은 여러 가지로 코비드가 만들어낸 어떤 기회를 잘 활용했고, 그리고 어찌됐든 자본주의가 우리에서 제가 갈수록 조금 인간들 양극화시키고 소외시키고 뭐 하면서 전 세계가 다 비슷한 국민들 다 빈부격차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잘 건드려 주니까 그게 어떤 보편적인 어떤 공감들을 이뤄낸 것 같고, 그게 정말 컸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된 게 이제 넷플릭스의 홍보 전략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죠. 그게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기사도 봤는데, 사실은 서울의 봄이 MZ세대가 왜 이렇게 많이 보지? 그 역사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왜 보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다들 이걸 봤는데 나만 안 보고 있으면 얘기할 때 끼어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봐야 어떤 서로 얘기할 때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20대, 30대가 어쨌든 역사도 모르고 뭐도 모르는데 그냥 뭔가 긴장감 있게 하니까 재밌더라 하고 간다는 거죠. 사실 이제 김성수 감독도 이제 저랑 같이 충무로 영화판에서 막내 같이 하던 동료인데,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콘텐츠 소비하는 심리를 정말 잘 이용했고, 그리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사실 다른 나라에서 콘텐츠 크게 만들고 있지 않은데 이건 잘 풀면 전 세계적인 콘텐츠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 대중들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봐라. 그 사람 보고 나서 야 이게 뭐야 하면 또
저 사람은 봤대는데 그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은 전 세계적인 어떤 상품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를 넷플릭스와 코비드가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데 또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드라마를 보통 방송사에서 하면 회당 제작비가 한 8억에서 10억인데 넷플릭스는 저번에 뭐였죠? 김무빈이 나왔던 그 산소 그게 6부작인가 하는데 400억이었어요. 예. 그래서 400억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우리나라의 시장이나 우리나라 광고 상황에서는 9억 넘어가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손해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갈수록 넷플릭스의 하청 공장이 되면서 IP도 다 뺏기면서 하는데 저는 요즘 넷플릭스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넷플릭스 코리아 너네 정신 차려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너네가 제작비를 계속 올려놓으면 미국의 넷플릭스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과연 넷플릭스 코리아에서 만드는 콘텐츠가 이제 가성비가 어느 정도일까? 이걸 생각하게 될 거다.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그네들은 또 다른 돈 버는 데를 찾아갈 거다. 한국이랑 매여 있지 않을 거다. 이미 넷플릭스는 태국이나 베트남에 직접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가성비도 높이고 또 보는 사람한테 다양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이 기회에 잘 해야 되는데 요즘 그 영화나 드라마는 완전 빙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드라마 한 130편 만들었는데 올해 한 60편, 내년에 한 50편. 그래서 이제 그동안 건방 떨던 매니저들도 선배님 뭐 저희 배우 좀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전 세계 시장에 잘 알리는가는 얼마나 홍보를 잘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넷플릭스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 전 세계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내놓고 이걸 정말 히트 상품 만드는 정말 뛰어난 마케팅 전문가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PR 전문가는 아니고 열심히 만들 테니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저는 이쪽이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PR 협회에서 올해 키워드를 모으셨는데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챗 GPT 또는 AI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열풍이었고 올해 작년 굉장히 또 붐이었는데 이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이제 몇 분의 지금 오늘 네 분의 저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고아진 제일기획 팀장님 테크 기반의 이제 체험 솔루션 트렌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우리 광준 팀장님 오프라인에서의 체험 말씀을 주셨는데 기술이 접목된 체험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PR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안녕하세요. 저 제일기획에서 이제 인터랙티브 익스피리언스 팀 팀장 맡고 있는 고아진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말한 자리인지 모르고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이제 현업에서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기업이나 기업 PR이나 광고에서 이제 그 전방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업에서 이제 느꼈던 거 이제 진솔하게 적으려고 했고요. 이제 제가 조금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어쨌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기술이 이제 빠르게 발전이 됐고 이제 뭐 올해는 AI 뭐 챗 GPT가 다 휩쓸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기술이 뭐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많은 양들이 나오는데 사실 코비드가 되면서 제가 있는 분야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활용도가
정보가 많아졌고 이제 디지털로 대전환이 되면서 그 가속화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세 단계로 제가 좀 나누긴 했는데 굉장히 그 재밌는 것도 많이 느꼈고 이 변화가 계속되지 않고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또 인간의 정말 결국에는 휴머니티가 중요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이제 사례를 좀 적었는데 이제 코비드 처음 됐을 때는 이제 완전히 디지털 대전환이 된다고 다들 생각했고 이제 지금 현업에서도 사실 그게 굉장히 컸어요. 그렇게 되는구나 이제 다 메타버스다. 그래서 다 이제 빨리 그거 만들어가지고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기업 PR, 뭐 전시, 이벤트, 캠페인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걸 착수를 했고 사람들도 거기서 이제 다 모여서 뭔가를 이벤트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되면서 사람들의 정말 원하는 거는 거기로의 완전한 대전환이 아니라 정말 회귀의 욕구가 크다는 걸 느꼈고 그럼 이제 기업에서는 그걸 놓치지 않거든요. 빨리 그러면은 아니다 하이브리드로 가자.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이제 하이브리드로 복합적 형태로 가면서 이제 전략을 그렇게 세웠던 게 굉장히 경험이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과 그 오프라인 전시가 이제 같이 융합되면서 그럼 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도대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업이 이제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그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홍보에 대한 정말 변화가 기업에서는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애프터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한 2023년 초부터는 이제 약간 종식이 되면서 사람들이 거기 제가 사례도 썼지만 이 피지컬 공간하고 디지털하고 이제 융합된 그 되게 좋은 키워드가 있어서 이제 피지털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브랜드를 어떻게 체험시켜야 되는지 이 뭘 전달하는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what에서 이제 how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기업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분야는 이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뭐 센서나 어떤 기술들을 응용해서 콘텐츠를 결합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팀인데 이 어떤 걸 해야지 사람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만져서 이 기업이 이제 팔고자 하는 거를 관심을 가질까 이런 걸 전시 활동을 하고 뭐 팝업 스토어나 아니면 뭐 온라인 마케팅이나 전시 사업을 하면서 쭉 이제 훑으면서 한번 그런 걸 했고 그럼 이제 이 이후에는 정말 이 디지털 마케팅 시대에 우리 뭐 해야 되는지 넥스트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망도 좀 생각해 보면서 저희는 이제 이미 다 하고는 있지만 이 AI 시대의 이 초개인화로 되면서 이 경험이 익스피리언스가 이제 기업이 하고 싶은 경험을 그냥 선사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 경험을 줘야지 관심을 갖는구나. 특히 뭐 MZ 세대도 그렇지만 자기한테 딱 특화된 그 개인화된 경험을 선사해 줬을 때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다른 넥스트 기업 PR을 준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전망을 좀 살피면서 사례를 담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분의 저자님께서 비슷하지만 또 조금 다른 말씀을 두 챕터에 걸쳐서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언급했던 요즘 가장 핫한 AI와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 생성형 AI 시대의 PR 커뮤니케이션 방향성을 좀 굉장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저희 김윤경 대표님께서 일단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AI를 전공했던 사람 입장에서 마케팅 업계로 들어와서 사실은 제가 했던 기반이 컴퓨터이다 보니까 모든 거를 그쪽 관점에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비효율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면 모든 게 측정이 되고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맞춤형이 가능한데 굉장히 마케팅에 왔을 때도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그런 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고 굉장히 비생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챗GPT를 보는 순간 정말 전율이 느껴졌던 게 우리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많은 맥락을 드디어 이제 우리가 다시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2023년 4월까지 발행된 모든 인류의 지혜를 어느 누구든 쉽게 꺼냈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지식과 지혜와 위스덤과 통찰을 세컨드 브레인으로 공유하는 시대가 됐고 그러면서 그동안 마케팅에서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극을 메워주게 되고 저는 그 여파가 PR에도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퍼블릭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퍼는 뭐고, 불은 뭐고, 릭은 무엇일까? 굉장히 없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성형 AI가 되고 이제 인공지능이 되다 보니까 그 대상이 명확해지는 거죠. 이 퍼블릭이 잠재 입사자인지, 잠재 고객인지, 잠재 정책 결정자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해지면서 우리가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하고 발행하고 그들의 반응을 측정해내면서 PR이 굉장히 마케팅과 유사한 형태로 조준되는 식으로 최적화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예상이었고요. 그런 시대가 굉장히 빨리 올 것이라 생각돼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슷한 맥락이지만 저희 김효영 대표님께서는 챗GPT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편향성, 공정성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기술에서 다시 사회적인 이슈로 이야기가 좀 전환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 저희는 PR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효영입니다. 일단은 저는 사실 PR 전문가는 아니고 저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멘트가 연결을 하셔가지고 사실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아마 그 GPT를 좀 빨리 써보고 써봤던 경험들을 공유했던 것 때문에 뭔가를 맡겨주신 게 아닐까 싶었어요.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로 GPT를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랬던 사람이었고요. 그냥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드리면 전공은 UX, UI 쪽이고 지금 하고 있는 디자인 회사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만들어서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뭐 언론사나 아니면 이제 기업이나 국가기관이랑 인터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에 원래 관심도 많고 뭐가 나오면 테스트하고 써봐야 되는 게 약간 취미이자 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어떤 서비스를 써도 이게 앞으로 내 실무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없었어요. 사실 이제 밖에서 강의를 해야 되거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필요하니까 습득을 했던 것이지 사실 이 어떤 새로운 기술이 완전히 내 삶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태어나서 SNS 봤을 때가 처음이었고 두 번째로 GPT를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메타버스처럼 잠깐 있다가 이거 응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메타버스도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앞으로 그냥 SNS처럼 우리한테 생활에 그냥 챗봇이 되는 그런 어떤 기술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사용을 했었고요. 사실 GPT는 지금 책을 보면 제 입장에서 너무 옛날 얘기 같아가지고 계신 분들도 비슷하시겠지만 이거를 다시 이제 언급을 하기에도 너무 과거일 정도로 지금 흐름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PR업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건 PR업계뿐만 아니라 디자인 쪽이나 이런 데가 전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생성형 AI가 주는 그 엄청난 파급력을 아무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 이 아이의 퀄리티는 여기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발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거를 접하는 대학생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굉장히 신뢰를 하세요. 그 친구들은 이 아이를 무슨 님처럼 말은 반말로 쓰는데 굉장히 신뢰를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뭔가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성숙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것인지, 내가 가진 편요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물리적으로도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담론들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부터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해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디자인부에서 비슷한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PR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시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간단한 문구 정리하는 거, 기획하는 거 사실 조금만 습득하시면 너무 쉽게 쓸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GPT-S 같은 경우는 뭐 챗봇 역할을 충분히 개인 서비스로 만들 수 있는 지금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런 담론은 생각보다도 빨리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GPT 쪽을 이제 의뢰해 주셔서 그쪽을 썼지만 이미 이제 이미지 생성형 서비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지금 동영상 서비스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내년에 또 뭐가 나올까? 네. 왜냐면 제가 이 스터디를 하면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으면 다 나와요. 올해 거의 다 나왔어요. 일부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지금 데이터가 쌓이는 양을 봤을 때 그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고쳐질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처음으로 내년이 아예 예상이 안 돼서 회사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변화가 좀 빠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경험하시거나 물론 다 하시겠지만 필요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여기 사용법과 앞으로 이게 펼쳐질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한번 논의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AI 이런 걸 좀 배워볼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어차피 따라갈 수가 없을 거라서 그냥 잘 아시는 분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자님 중에 마지막으로 김일용 전문님,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X로 바꾸기 위해서 한 거 아닐까요? 왜 샀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왜 트위터를 인수했을까요? 저는 이 블랙스완이 우리 송민정 교수님께서 서문에 쓰셨지만 고정관념을 벗어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혹시 고정관념에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실제로 팬데믹이 그랬고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를 인수할 줄도 그전에 몰랐었잖아요. 사실 그 질문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PR에서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를 이제 하는 사람으로서 트렌드를 한번 고민하다가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좀 새롭게 좀 돌출적으로 하는 그런 영역이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앱 마케팅이었던 것 같아요. 앱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화된 그 서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또 그 세분화한 니즈를 잘 맞출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느닷없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트위터는 미디어 플랫폼이고 앱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서비스인데, 나중에 이제 트위터를 인수한 그 일론 머스크 하는 얘기가 보니까 그거를 통합 앱으로 키우겠다. 자기도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X로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역설적이어도 이제 앱 마케팅이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통합 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어떤 배경 중에 코로나도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예방접종 맞았을 때 카카오톡으로 보여줬잖아요. 네이버의 그 앱으로도 보여줬죠. 접종했다는 것을.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이제는 앱을 쓰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앱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그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었고, 그것이 예전에는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합쳐질 때 굉장히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앱이 그냥 합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 앱이라고 하고 슈퍼 앱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 마케팅의 그 출발이었던 그런 아주 초개인화된 그런 앱들은 여전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고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슈퍼앱도 또 다른 팬데믹 시대, 그러니까 블랙스완의 시대에 어떤 앱의 형태로 좀 발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PR인의 입장에서 이제 그 PR적인 측면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좀 저희들이 생각해볼 과제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슈퍼앱을 하다 보면은 내 모든 정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통장 거래도 하고, 네이버를 통해서 의료보험도 하고, 또 네이버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제가 외식을 같은 거, 모든 그런 정보들이 네이버라는 회사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내 개인 정보가 외부로 그것이 그냥 보호되지 않고 만일에 악용된다는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죠. 그런 어떤 보안성의 문제.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슈퍼앱이 이제 이렇게 점점 점차적으로 어떤 대세의 어떤 앱 마케팅이 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대기업 위주의, 예를 들면 어떤 메인스트림의 어떤 그 메시지 위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주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아까 저희 어머니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혹시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젊은 세대한테 유리한 마케팅 툴이고 PR의 커뮤니케이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세대 간의 어떤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역시 PR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 PR의 어떤 가치를 고민해 보면 이런 또 슈퍼앱을 저희 어떤 PR인들이 제대로 선용하고 또 이것을 제대로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는데 기여할 방법도 저희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 저자님들 긴 시간이지만 저희가 이제 챕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챕터에 기여해주신 우리 저자님들 그리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